440% 폭증. 지금 유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실이 텅텅 비고 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의 네로라 하는 부자 가족들이 왜 갑자기 캐리어 몇 개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걸까요? 주재원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BBC가 추적한 수천 장의 서류에는 똑같은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중산층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 기막힌 단어의 정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홀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이 아이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떠난 겁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까지 1861가구가 한국행 장기 비자를 들고 사라졌어요. 440% 폭증. 회사가 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제 발로 왔어요. 수천 장의 서류를 넘기다가 체류 목적란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은 단어를 적고 있었거든요. 안전. 저는 캐서린 모리스, BBC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이 대탈출의 시작점에 한 프랑스 엄마가 있었습니다. 소피 르클레르. 파리 8구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소아과 간호사였어요. 남편 마티유는 IT 회사 개발자였고요. 딸 클레르가 10살이었습니다. 소피네 동네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학교가 가깝고 공원이 있었고 메트로역까지 걸어서 5분이었으니까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이사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남의 아이를 돌보고 퇴근하면 자기 아이를 안아주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후 5시 23분이었어요. 해가 있었습니다. 밝은 오후였어요. 클레르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집까지 400m. 매일 가던 길이에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약국 앞 골목 지나서 아파트 정문까지 7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클레르가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뒤에서 전동 스쿠터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대요. 파리 거리에서 스쿠터는 너무 흔하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로 뒤에서요. 2명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스쿠터가 클레르 바로 옆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팔을 뻗었어요. 클레르 목에 걸린 집 열쇠줄을 낚아챘습니다. 클레르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어요. 열쇠줄이 목을 긁으면서 빠졌습니다. 아니, 빠지다 말았어요. 클레르가 손으로 잡았거든요. 스쿠터가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열쇠줄이 끊어지면서 클레르의 목에 빨간 줄이 생겼어요.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어요. 스쿠터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5초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클레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끊어진 열쇠줄 반쪽을 쥔 채로요. 울지도 못했대요. 소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약국 주인이 가게 앞을 쓸다가 발견했어요. 아이가 바닥에 앉아있고 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약국 주인이 소피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의 전화기가 울린 건 5시 28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막 퇴근하는 길이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약국 주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님이 저희 가게 앞에 있는데요. 목에 상처가 있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약국까지 12분 거리를 7분 만에 뛰었어요. 도착했을 때 클레르는 약국 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국 주인이 목에 소독약을 발라준 상태였어요. 12년 동안 소아과에서 수백 명의 아이를 소독해준 소피였는데 정작 자기 딸 목의 상처 앞에서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클레르가 소피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나온 거죠. 엄마, 목이 아파. 소피가 안았습니다. 클레르의 손에는 끊어진 열쇠줄 반쪽이 아직 쥐어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분 후에 경찰관이 왔어요. 기록을 적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스쿠터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범인을 잡았는지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클레르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깨서 울었습니다. 무슨 꿈 꿨냐고 물었더니 스쿠터 소리가 들려 라고만 반복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체온계를 대보면 열은 없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했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떼는 거예요. 밖에서 스쿠터 소리가 나면 온몸이 굳었어요. 일반 오토바이 소리에도 눈이 커지면서 소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스쿠터야. 아닌데. 그냥 오토바이인데.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클레르의 귀에는 전부 그날의 스쿠터 소리였습니다. 소피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르니까 한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소아과에서 12년 동안 아이들을 봐왔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클레르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소피는 깨달았어요. 남의 아이. 상처는 소독할 수 있었지만 자기 딸의 공포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르클레르 부인. 클레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창밖을 봐요. 집중을 전혀 못합니다. 소피는 다음 날부터 직접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클레르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왔어요. 매일요. 문제는 병원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소아과에서 오후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클레르를 데리러 가려면 진료를 일찍 끝내거나 동료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처음 2주는 동료들이 이해해줬습니다. 3주째부터 수간호사에게 불려갔어요. 소피, 오후 진료에 환자가 밀리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부담이 가고 있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클레르는 여전히 혼자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한 번은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아래층 빵집에서 바게트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30초면 돼. 클레르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마티우가 잠든 후에 소피는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새벽 1시에 휴대폰을 들었어요. 검색창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아이 기준. 결과가 떴어요. 도쿄, 싱가포르, 서울. 서울 관련 블로그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엄마가 쓴 글이었어요. 서울에서 8살 아이가 혼자 지하철 타고 학원 다닙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세상에 8살을 혼자 지하철에 태워? 그런데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가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진. 혼자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검색했어요. 한국 범죄율, 아동 대상 범죄 통계, 서울 지하철 안전도, 야간 보행 안전지수. 데이터를 볼수록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피를 멈추게 한 건 통계가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서울 강남 거리 브이로그를 봤는데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화면에 초등학생 2명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혼자였습니다. 소피는 그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어요. 클레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날 밤 마티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마티우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피를 봤어요. 한참을요. 진심이야. 마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레르가 웃으면 좋겠어. 매일. 그 문장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티우가 회사에 원격 근무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메일. 거절. 사유, 불충분. 2번째 메일. 성과 데이터와 시차 활용 계획까지 넣었습니다. 또 거절. 마티우가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한참 천장을 봤어요. 포기할까? 소피가 물었습니다. 마티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속팀장 니콜라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클레르 이야기를 전부 했어요. 니콜라도 6살 아들이 있는 아빠였거든요. 내가 경험진에 직접 얘기해 볼게. 3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8일째 되는 날, 니콜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HR이랑 미팅 잡혔어. 3번째 제안서를 냈어요. 니콜라가 구두 지원을 했습니다. HR 담당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마티우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혼자 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37일 만에 시민이 났어요. 마티우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됐어.
소피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요. 남은 문제는 소피의 직업이었어요. 대원장에게 1년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규정상 무급휴직은 최대 석 달이에요. 1년이면 사직서를 내셔야 합니다. 12년을 일한 곳이에요. 소아과 간호사 자격은 프랑스에서만 유효했어요. 돌아오면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직서를 내셔요. 출발. 2주 전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클레르, 우리 잠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까? 어디? 한국이라는 나라야. 거기서는 혼자 학교 가도 된대. 클레르가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거기도 스쿠터 있어? 소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3개, 각 32kg. 출발 전날 밤, 클레르가 자기 방에서 안 나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밤이 보였어요. 가로등, 건너편 아파트 불빛, 약국 간판. 무서워? 소피가 물었어요. 클레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리가 더 무서워. 10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 가족은 샤를드골 공항으로 갔어요. 그 무렵 런던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서린 모리스, BBC 다큐멘터리 PD예요. 25년째 카메라대, 세상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앉자마자 메일함을 열었는데 한 통이 눈에 걸렸어요. 런던 남부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모리스 PD,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학기 만에 유럽 국적 학생 14명이 전학 갔는데 대부분 목적지가 한국입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주재원 파견이겠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이 유럽 지사를 늘렸나? 확인해봤습니다. 주재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학 서류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사율 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녀 안전, 치안 환경 변화, 아동 정서 안정, 14장 전부요. 혹시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런던 내 국제학교 3곳에 추가 확인을 넣었어요. 전학률이 전년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었습니다. 목적지 1위가 전부 한국이었어요. BBC 기획회의에 올렸습니다. 편집장 그레이엄의 반응은 이랬어요. 한국? 캐서린, 이거 한국 관광 홍보 영상 만들자는 거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레이엄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치안 하나 때문에 나라를 옮긴다고? 과장이지. 시청자가 관심이나 있겠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주만 주세요. 데이터로 설득 못하면 접겠습니다. 그레이엄이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2주. 그 안에 숫자로 보여줘. 전학 간 가족 중 연락이 닿는 3 가족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를린에서 온 토마스 가족이었어요. 딸 엠마가 9살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문 안 잠그고 자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베를린 도심은 달라요. 엠마, 학교 정문 앞 골목에서 매일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대요.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3일 만에 원상복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엠마가 물었어요. 아빠, 저 사람들 뭐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런던의 안일 가족이었어요. 인도계 영국인 부부. 아들 데브가 12살이었습니다. 안일의 아내 프리아가 말했어요. 데브 친구 중에 칼을 갖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호신용이래요. 12살이에요. 12살짜리가 호신용 칼을 갖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프리아가 숨을 한번 쉬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데브가 칼을 갖고 다니게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아들이 등굣길에 또래한테 지갑을 빼앗겼대요. 12살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요. 낮이었어요. 세 가족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위험하다. 영국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혼자 보내는 감각이 사라졌다고.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을 전부 같은 나라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런던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세 가족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프리아가 데브가 칼을 갖고 다니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레이엄이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이라고 했지? 네, 가봐. 일주일.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카메라 2대, 녹음기 하나, 노트북 하나. 25년간 분쟁 지역과 난민 캠프를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를 찍으러 가는 거였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치안 하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세놓고 아이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주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습관이에요. 25년 동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카메라를 드는 거였으니까요.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럽 가족들이 많았어요.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끄는 부모들, 피곤한 표정의 아이들, 프랑스어가 들렸고 독일어가 들렸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가족도 보였습니다.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계속 나왔어요. 저는 입국장 한쪽에 서서 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유럽 가족 11팀을 셌어요. 관광객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어가 너무 컸고 너무 많았어요. 여행이 아니라 이사를 온 사람들의 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한 독일 가족이 멈춰섰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서울이야? 드디어 도착했어. 엄마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여기는 진짜 안전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 가족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 한마디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거구나. 다음날 서울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를 찾아갔어요. 입학 상담사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이 학교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 주재원 가족, 미국 기업 가족, 중국 사업가 가족. 대부분 회사가 보내서 오는 사람들이었죠. 2년 계약, 3년 계약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들. 패턴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패턴이 깨졌어요. 유진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입학 대기자 명단이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유배가 감이며 작년 같은 시기가 40명대였어요. 5배.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위정감이 맞았어요.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새로 고침 3번 눌렀어요.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적별 정렬 버튼을 눌렀어요. 목록이 재배열되면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26가구, 독일 22가구, 영국 19가구, 스페인 12가구, 이탈리아 9가구, 네덜란드 6가구, 스웨덴 4가구, 유럽 국적만 98가구였어요. 전체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학교는 일본, 미국, 중국 주재원 자녀가 주류였어요. 유럽은 고작 10%였고요. 그 10%가 48%가 된 겁니다. 1년 만에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랑스 가족, 아버지 직업, 파리 소재, 핀테크 기업 개발자, 한국 근무지 없음, 비고란에 본사 재택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일 가족, 아버지 직업, 민헨 자동차 부품회사, 디자이너, 한국 근무지 없음, 비고란에 리모트 워크 1년. 세 번째, 영국 가족, 아버지 직업, 런던 금융 컨설팅 회사, 애널리스트, 한국 근무지 없음. 10개를 연속으로 열었습니다. 전부 똑같았어요. 주재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지사 발령도 아니고 이직도 아니었어요.
전부 본국 회사를 유지한 채 재택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회사를 설득해서 체류 목적란을 읽었어요. 자녀 안전한 교육 환경, 치안 안정지역 거주, 자녀 정서 안정을 위한 환경 변화. 모든 문장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전. 유진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자발적으로 온 건가요? 네. 회사가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안전 하나 때문에 10,000km를 날아온다고요?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03개 파일을 다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유진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파일에서 멈췄어요. 이 가족 한번 보세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소피 르클레르, 프랑스, 딸 10세, 체류 목적, 자녀, 정서 안정을 위한 환경 변화. 옆에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긴급, 아동 심리 상담, 병행 필요. 12년 동안 수천 건의 입학 서류를 받지만 체류 목적란 옆에 심리 상담 병행 필요라고 적힌 건 처음이었대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상담 일정이 잡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라고 적어둔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유제베마 가족, 전부 같은 단어. 안전. 일주일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취재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피를 처음 만난 건 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유진이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소피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봤던 유럽 가족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피도 비슷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물었어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소피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후 5시 23분. 파리 89 골목. 전동 스쿠터 2대. 클레르의 목에 남은 빨간 줄. 약국 주인의 전화. 떨리는 손에 쥐어진 끊어진 열쇠줄 반쪽. 그 이후의 악몽. 새벽 2시마다 스쿠터 소리가 들려 라고 울던 아이. 등교 거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 멈추는 아이. 석 달간의 검색. 마티유의 회사 설득. 47일. 그리고 사직. 다 듣고 나서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12년 동안 소아과에서 남의 아이 상처를 소독해줬어요. 수백 명이요. 근데 제 딸 목에서 피가 날 때는 손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직접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강남 학원가로 나갔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백팩을 메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간식을 사는 아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 친구와 웃으며 골목을 지나가는 아이들. 선생님도 부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뛰지 않았어요. 누구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밤 8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3명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밤 9시. 지하철 계단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 2명이 올라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멈췄습니다. 런던이라면 밤 9시에 12살 여자아이 둘이 혼자 지하철에서 내린다고? 절대 불가능해요. 부모가 허락하지도 않겠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무서워서 안 할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횡단보도였어요. 7살쯤 배워 보이는 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아이가 천천히 건넜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어요. 차들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너편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를 들지도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소피와 다시 만났어요. 학교 앞을 함께 걸었습니다. 소피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한국 아이 하나가 혼자 초록불에 건너고 있었어요.
소피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게 제 꿈이에요. 클레르가 저렇게 건너는 거요. 혼자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데 소피의 서울 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제품 라벨을 못 읽어서 섬유 유연제를 식초인 줄 알고 샀어요. 영어 되는 병원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분리수거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문이 한국어라 번역기를 돌려도 반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마티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파리 본사 시차 때문이었어요. 동네 카페에 가봤는데 메뉴판을 못 읽어서 아메리카노만 3번 시켰대요. 소피가 커피를 처음으로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파리로 돌아갈까? 거기는 적어도 말이 통하잖아요. 이웃도 알고 슈퍼마켓도 알고 병원도 알고. 저는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으세요? 소피가 한참 대답을 안 했어요.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 초등학생 2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백팩을 메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요.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소피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요? 클레르가 악몽을 안고요. 소피가 절 봤습니다. 서울 온 첫날 밤부터요. 한 번도 안 깼어요. 파리에서는 매일 밤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깨서 울고 제가 안아주고 다시 재우고 여기 와서 그게 멈췄어요. 완전히요? 완전히요. 첫날 밤부터요. 소피가 창밖의 아이들을 다시 봤어요. 마트에서 라벨 못 읽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병원 찾는데 이틀 걸리는 것도요. 분리수거 경고도요. 마티우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근데 클레르가 악몽 꾸는 건 못 참아요. 그게 멈췄으면 여기가 맞는 거예요. 카메라를 끄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우유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 8시. 25년 동안 분쟁 지역을 찍어왔는데 이 평범한 풍경 앞에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 수 없었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앉아서 그날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는 7살 아이. 밤 9시에 지하철에서 내리는 여학생들.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을 고르는 중학생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파일 이름을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이었어요. 언니 레이첼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싱글맘이에요. 딸 올리비아가 10살이고 제가 런던에 있을 때는 등하교를 자주 도와줬어요. 올리비아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공원 가고 제 집에서 영화 보고 학교 행사에도 제가 갔어요. 레이첼이 야근할 때는 제가 올리비아를 재웠습니다. 그만큼 가까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레이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올리비아한테 일이 있었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올리비아가 학교 귀갓길에 또래 무리에게 위협을 당한 거였어요. 4-5명이었대요. 가방을 뺏기진 않았지만 거칠게 밀쳤습니다. 올리비아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지나갔대요. 올리비아가 울면서 집까지 뛰어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몸은 괜찮아. 무릎 까진 거니까. 근데 레이첼이 말을 멈췄어요. 근데? 밖에 안 나가려고 해. 오늘 아침에 학교 가자고 했더니 현관에서 안 움직여.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 멈추는 아이. 소피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겹쳤습니다. 클레르와 올리비아 사이에 9,500km가 있었는데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레이첼, 나 지금 거기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네 탓 아니야.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런던에 있었으면, 내가 데리러 갔었으면. 매일 등하교를 도와주던 이모가 지구 반대편에서 다큐를 찍고 있는 동안 올리비아가 길에서 밀쳐진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아까 촬영한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혼자 웃으며 걷는 초등학생. 그 아이와 올리비아가 겹쳤어요. 다음날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관람 학원가를 다시 걸었어요. 초등학생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다가 내려놓았어요. 올리비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웃으면서 걸을 수 있었던 올리비아가 지금은 현관문 앞에 서 있다는 게 직업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25년 동안 유지해온 거였습니다. 전쟁 지역에서도 난민 캠프에서도 카메라와 제 감정 사이에 벽을 세워왔어요.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거리의 평범한 풍경 앞에서 그날 오후 호텔에 돌아와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도 범죄가 있지 않나.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 25년 다큐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론을 찾아라. 양쪽을 봐라. 한국 범죄 통계를 조사했어요. 아동 대상 범죄율을 유럽 주요국과 비교했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동 대상 범죄율은 프랑스, 독일, 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어요. OECD 안전지수, 야간 보행 안전도, 대중교통 범죄율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반론을 찾으려고 시작한 조사가 오히려 확신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올리비아 어때? 여전히 안 나가려고 해. 오늘도 내가 데리고 가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레이첼, 한국이라는 곳이 있어.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 밤 9시에 10살짜리가 혼자 지하철을 타. 웃으면서 아무도 안 무서워해. 아이도 부모도. 레이첼이 한참 아무 말 없었어요. 그게 진짜야? 진짜야. 매일 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유럽에서 사라진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다. 다큐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질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는 가능한가? 왜 저 나라들에서는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올리비아가 있었습니다. 소피네 가족이 서울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캐서린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봤던 유럽 가족들의 긴장과는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피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또 한 모금도 안 마신 것 같았습니다. 클레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아예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하는데 쉬는 시간에 아무하고도 안 놀아요. 점심도 혼자 먹어요. 벤치에 앉아줘요. 소피가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파리에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도 혼자면 어쩌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3주예요, 소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온 지 3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4주째 소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클레르가 반 친구 이름을 처음 말했어요. 수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착하대요. 그게 전부였지만 소피는 그날 밤 울었다고 했어요. 5주째 클레르가 수빈이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혼자 벤치 대신 급식실에서 대화는 많이 못했대요. 수빈이가 영어를 조금 하고 클레르가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앉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6주째 소피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클레르가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3주 전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 주에 소피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클레르, 오늘 학교 가는 길 반만 혼자 걸어볼래? 클레르가 엄마를 봤어요. 무서워. 엄마가 뒤에서 볼게. 100m만. 학교 정문 보이는 데까지만. 클레르가 한참 서 있었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1분인지 2분인지 파리에서 매일 아침 반복됐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클레르가 문을 열었어요. 소피는 5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클레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요. 아니, 한 번 돌아봤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소피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클레르가 한 발 내디뎠습니다. 멈췄어요. 다시 내디뎠어요.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소피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파리 이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대요. 소피가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고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소피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넌 건데 50m 걸은 건데 그게 이 가족한테는 6달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그 주부터 클레르는 거리를 조금씩 늘렸어요. 횡단보도. 그 다음 주에는 학교 앞 200m. 그 다음 주에는 편의점까지 혼자. 8주째 되는 날, 클레르가 혼자 학교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전 구간을. 소피는 그날도 몰래 따라갔대요. 300m 뒤에서 클레르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클레르가 혼자 서울 지하철을 탄 거예요. 파리에서는 스쿠터 사건 이후 메트로 자체를 거부했던 아이였어요. 지하에 밀폐된 공간, 모르는 사람들. 스쿠터가 아니어도 모든 소음이 공포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이어폰을 꽂고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소피가 그날 밤 전화했어요. 지금 클레르가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있어요. 밤 9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같은 시기에 다른 가족들 소식도 들려왔어요. 토마스의 딸 엠마가 혼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까지 2 정거장. 처음에는 토마스가 같은 칸에 모른 척 타고 있었대요. 사흘째 되니까 엠마가 눈치챘어요. 아빠 왜 여기 있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혼자 탔습니다. 안일의 아들 데브는 친구와 밤 8시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안일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데브가 삼각김밥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안일이 말했어요. 밤 8시에 12살 아이를 밖에 보내다니.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봤어요. 카메라 뒤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 카메라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전부 몇 달 전까지 혼자 걷지 못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멈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었어요. 혼자서 밤에 서울에서 숫자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큐에 넣을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40대 중반 남자 공무원이었습니다. 유럽 국적 장기 체류 비자 통계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전년도 유럽 국적 장기 체류 비자 발급 423건, 올해 1862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조북 40% 증가잖아요.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폭증했어요. 주요 국적은 프랑스 520건, 독일 490건, 영국 410건 순이었습니다. 케르자요 1위는 치안 안전과 삶의 질로 62%였어요. 자녀 교육이 28%, 유료 접근성이 7%, 기타 3%. 유진에게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유진의 엑셀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입학한 50가구를 추적한 거였습니다. 비자를 연장한 가족 39가구, 78%. 본국으로 돌아간 가족 11가구. 그중 9가족은 부모 간병이나 가족 문제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싫어서 돌아간 가족은 단 2가족이었습니다. 만족도 평균 10점 만점에 9점. 가장 만족하는 요소 1위. 아이들 안전 100%였어요. 50가구 전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재원 비율 변화였어요. 작년 입학 가족 중 주재원이 78%, 자발적 체류가 22%였습니다. 올해는 주재원 32%, 자발적 체류 68%.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더 이상 회사가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를 설득하고 집을 세놓고 비자를 받아서 아이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었어요. 소피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5달 전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파리 소학과 사직했어요. 정식으로요? 2달 전에. 정말요? 지금은 여기 학원에서 프랑스어 강사예요. 월급은 파리의 절반이에요. 후회 안 하세요? 소피가 웃었어요. 파리 아파트 월세가 2,500유로였어요. 여기는 전세라 월세가 없어요. 집비는 절반이고 병원비는 거의 안 들어요.
지난주에 클레르가 감기 걸렸는데 당일 진료에 2만 원이었어요. 파리였으면 예약이 일주일 후였을 거예요. 그래도 12년 경력인데요. 소피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클레르가 웃어요. 내일요. 한 박자 쉬고 이어갔어요. 파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웃으면 다행이었어요. 여기 와서 전부 달라졌어요. 그때 소피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르, 학원 끝났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지금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있어요. 밤 9시 10분에 파리에서 아파트 아래층 빵집도 못 가던 아이였어요. 비자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2년 더요. 가능하면 클레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고 싶다고 했어요. 1년으로 온 사람이 영구 정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의 파리 친구 세 가족이 벌써 비자 절차를 문의하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오면 세 가족이 물어보고, 세 가족이 오면 10가족이 검색하고, 연쇄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취재일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아이, 독일 아이, 프랑스 아이, 영국 아이가 함께 축구하고 있었어요. 웃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엠마였습니다. 코마스의 딸. 베를린에서 학교 앞 골목이 무서워서 혼자 못 다니던 아이. 옆에 있던 한국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으켜주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엠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지를 털고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운동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곳,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곳, 다시 뛸 수 있는 곳. 이 가족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퇴근길에 강남거리를 걸었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우유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혼자 밤 8시 웃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유진이 매일 봤던 풍경이었어요. 눈에 들어온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풍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라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203가족이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올리비아 데리고 한번 와봐. 직접 봐야 해. 레이첼이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겠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편집실에 들어가서 촬영본을 정리했습니다. 밤새 편집했어요. 완성본을 그레이엄에게 보여줬습니다. 30분짜리였어요. 그레이엄이 화면을 봤습니다. 안경을 벗지도 않았어요.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영상이 끝나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레이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언제 내보낼 수 있어?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편집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가 보내준 사진을 다시 봤어요. 클레르가 서울 지하철에서 웃고 있는 사진. 밤 9시. 혼자. 이어폰을 꽂고 딸기 우유를 들고 6개월 전 파리에서 메트로를 거부하던 아이. 지금은 혼자 타고 웃고 있습니다. 그때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또 전화 왔어요. 어디서요? 런던이요. 친구 소개로 연락했다는데요. 1년 체류 비자 받았답니다. 입학 가능하냐고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파리의 엄마 소피 르클레르와 BBC PD 캐서린 모리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유럽 장기 체류 비자 440% 폭증. 국제학교 입학 대기자 1년 만에 5배. 기저 연장률 78%. 만족도 10점 만점에 9점. 12년 경력의 소아과 간호사직을 사직한 소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르가 웃어요. 왜요? 그거면 됐어요. 넘어져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곳. 밤 9시에 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웃으면서 돌아오는 곳.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해서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이 일상이 9,500km를 날아온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셨다면 주변에 한 분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